오늘 저희들 스튜디오에 신예리 선생님, 파닉스와 영어 동화 전문가시죠. 모시고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예리 선생님하고는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서 모셨거든요. 특히나 파닉스 책을 쓰신 전문가로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모시면서 아마 파닉스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해서 또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예리 선생님에 대해서 줄줄줄 읊어볼게요. 선생님은 조기 영어 교육에 처음 몸담은 게 강남 한복판에서 완전 강남역 있죠, 그죠? 강남 완전 한복판에서 2002년부터 스토리북을 시작으로 해서 내용 중심 교수법의 명시적 문자 수업을 접목하는 파닉스죠. 그거를 접목하는 밸런스드 리터러시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리고 2004년부터는 호튼 미플린, 하코트, 맥그로힐의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교사 교육까지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런투리드 지도자 과정, 그리고 파닉스 전문가 과정, 초등영어 전문가 과정 등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세미나 강사로 정말 다년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주재원 가족으로 중국에 체류를 하셨다고요. 네네. 네, 거기서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리딩, 라이팅을 직접 또 지도하셨고요. 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지금 현재 분당 키다리, 분당 키다리에서 스토리, 파닉스, 미국 교과서, 리더스, 다독 수업, 그리고 장르 라이팅까지 이렇게 현장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지금 그 슈퍼 파닉스 저자로서 이제 공저를 하셨죠. 신수정 선생님하고 저자로서 저희가 파닉스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오시게 됐었는데 발을 처음 넣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서점에 자주 데려가셨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그럼 접하신? 네,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많이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파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작가가 아니라 그럼 사파가요? 네네. 그래서 제 동생이 글을 잘 써서 동생이 글을 쓰고 내가 사파를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가끔 퇴근하시면서 오디오북을 사오셨어요. 카세트 테이프과 그림책이 있는. 그때 오디오북이 있었나요? 제가 딱 이제 7살에서 9살 시기에 또 잠깐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동화책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린이 서점에 갔는데 제가 봤던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막 도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설의 Brown Bear, What do you see? 그 책을 잡고는 사달라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돌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곰 그림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돌짜리 아이가 그런 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볼 겨를이 없이 너무 창피해서 얼른 계산하고 얘를 끌고 나왔어요. 보통은 비싼 로봇, 뭐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아이들이 부르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뭐가 아마 때가 났는지 한참 때를 부릴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얼른 사서 얘를 끌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읽어줬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그 마법. 그래서 주니어의 그 라인. 그래서 한 자리에서 10번을 읽어준 적도 있어. 또 읽어라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 서점에서 포스터가 있었어요. 동화 전문가 과정. 그래서 저걸 배우면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재밌게 잘 읽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일로 연결이 됐죠. 일단 저희 아이는 모든 동물 이름을 그래서 덕분에 영어로 먼저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실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영어를 비교적 굉장히 쉽게 또 편안하게 그다음에 많은 사교육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그 아동 중심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곰보다 베어를 먼저 배웠다는 거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신기했던 거는 제가 첫 책이 The Pig in the Pond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걔가 5살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육하 원칙의 질문을 영어로 해줬는데 이해를 하고 단답을 하더라고요. 몇 살 때요? 그게 5살 때였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상 저는 영어로 많이 말해주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능한 짤막하게 읽어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퀘스처닝을 했는데 아이가 대답을 하길래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선생님.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문자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5세 이후에는 사실은 제가 일을 하느라고 이제 그만큼 충분히 못 해줘서 좀 안타까웠죠. 네. 좀 어쨌든 분명히 편안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꾸준하게 책을 읽어줬던 그 저력이. 네네. 사실 워킹맘에 비해죠. 5살 이후에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사실 쑥쑥닷컴 만들었을 때가 우리 아이가 그때쯤 책을 내고 쑥쑥닷컴 만들고 이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때쯤 되면서 저도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네. 꾸준하게 해줬다면은 지금쯤은 우리 아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없으세요? 그런 후회?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쵸? 네. 근데 또 한편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면은 제가 아마 일을 하지 않았으면 더 밀착해서 더 많은 걸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좀 어떤 부분으로는 지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랑 너무 이제 학습적으로 많이 가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영어 그림책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하면서 느끼죠. 뭔가 학습적인 그 어떤 느낌, 엄마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구나라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들이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후회는 하지만 또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죠.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워킹맘이라는 게 또 다른 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다른 아이들,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내 아이를 집에서 또 같이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떤 그 방법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셨는지 혹시 뭐 또 다른 비법이 있으시면 살짝 여쭤볼게요. 네, 제가 해왔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한 1, 2년간 아이가 영어 방치 상태였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일하던 강남의 센터에 하루 오프인 날 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비워서 아이를 라이드를 해서 데려가고 엄마의 직장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얘가 이제 그거를 과제를 하거나 근데 예습을 할 때 제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숙제는 해가야 되니까 그러면 봐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주게 되면 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서 이제 일단은 같은 동료 선생님께 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잘 못해가면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숙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저랑 큰 트러블 없이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7살 12월에 이제 센터를 처음 가기 시작해서 7살 12월 거의 8살 돼서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사교육이 정말 극에 달할 때라 그 강남에서 7살 12월에 아이를 영어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그랬는데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효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주 1회 수업인데 그거를 3학년 때까지 이제 유지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노출이 적었지만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효과는 배가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고학년 학원으로 옮기게 됐죠. 그러면은 처음 들었던 수업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얘가 사실은 그날 금요일 날 있는 수업이 선택사항이 별로 없었고 또 박정윤 선생님께서 첫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런투리드 레벨 3단계를 하고 계셨어요. 런투리드 3단계를요? 처음 하는 수업인데?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명강사라는 걸 또 알고 있었고, 그래서 런투리드 1, 2를 건너뛰고 3부터 3부터 했는데 다행히 그동안 동화를 들은 게 있었고 내공이 있는 아이였으니까 이제 제가 약간의 쪽집게식으로 티칭을 해서 그 처음에 약간 무리가 됐는데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표 영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네. 저희들끼리도 엄마표 영어가 어디까지가 엄마표 영어일까 네,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약간 순혈주의 비슷하게 엄마표 영어는 정말 사교육 같은 거 전혀 네. 도움 안 받고 엄마가 네. 다 하는 네네. 엄마표 영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냐면은 뭐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네. 있고 근데 항상 엄마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면서 네. 어쨌든 직접 처음 수업을 시작하신 게 네, 아니라 네. 다른 동료분한테 네. 예, 부탁을 하고 네, 또 네. 같이 보조를 맞춰주신 거잖아요. 네, 집에서는 제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도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 같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못하는 분들은 약간의 나는 자괴감 네, 같은 네, 네, 그런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엄마표 영어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사교육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른 사교육도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 키맨 존슨이었죠. 네네. 키맨 존슨이나 지금 현재 뭐 키달이나 이런 네. 쪽에서 하는 그 센터에서 하는 수업들이 네네. 완전히 리터러시 수업이나 동화 중심 수업이나 네네. 아이들 중심의 수업인 네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깝거나 우리 아이들도 맞아. 7살 때 저희 그 부천에 있을 때 키달이에서 네. 수업을 네.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영어 유치원처럼 비싸거나 그렇지도 않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어머님들이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 네네. 근데 다만 그런 마인드는 안 되겠죠. 맡겼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네. 정말 아닌 거죠. 네네. 그 직접 가르쳐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맡기고 많은 엄마들이 계시고 네네. 항상 관심을 가진 엄마들이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어떻던가요? 그 아이의 결과가.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질문에서도 혹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 같은 센터형 수업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노출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1회에서 많아야 2회거든요. 일주일 1, 2회. 네, 네. 그렇죠. 물론 여러 과목을 들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학원차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라이드를 하셔야 되고 셔틀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면 노출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드리잖아요, 어머님들께.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배운 내용과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맥상통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많이 보게 돼요. 네. 그게 기본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여기까지 라이드를 해오시는 어머님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그렇죠. 분들인데, 네. 이제 주 1회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제 정말 수업만 들어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으시죠. 네.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어머님들이 꼭 정말 열심히 봐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 시기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밸런스 리터러시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 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처음에 유아 영어 하고 그럴 때 홈 랭귀지 어프로치를 먼저 네네.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파닉스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부담스럽게 너무 그렇게 일찍 시작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네네. 있었는데요. 또 어떤 엄마들은 또 파닉스를 빨리 떼야 네 조기 영어 교육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조바심도 있고 해서 네네. 이게 되게 찬반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파닉스를 맞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혹은 또 언제 일찍 시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파닉스가 과연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물론 파닉스 전문가니까 네. 당연히 있다고 하겠죠. 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특수한 일부 아이들은 물론 제외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특수하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 영재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명시적으로 짚어주지 않아도 글을 보면서 어떤 스스로 단어의 법칙을. 구조나 문장의 구조가 파악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네. 그렇지 않다면
왜 2002년에 그 부시 행정부가 No Child Left Behind 네, 그 법안 이후에 파닉스를 명시적으로 지도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원어민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외국어로 배우니까 그렇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네. 그렇다면은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파닉스를 언제쯤 시작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이것도 어폐가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네,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영미문화권 아이들도 7세를 기점으로 이제 홀그룹에서 다 지도를 시작하라고 하시잖아요. 홀그룹은 대충 몇 명 정도인가요? 이제 영미문화권은 학교에서 20명 아이들이 20명 내외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 부터 이제 파닉스 수업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죠. 대그룹의 경우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저는 동화를 읽은 경험이 있다면 저도 제가 봐도 7세 이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빠른 경우가 있고 문자를 습득을 빨리 하면 읽기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는 건 분명한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부 아이들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조금 더 빨리 시작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드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5세 때 파닉스를 시작하면 완성되는데 기초를 완성하는데 약 2년 길면 3년이 길게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7세 때 시작하면 2달에서 3달이면 짧게 기본기를 익힐 수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을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어린 나이에는 예체능 교육이나 그림책 읽기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문자를 명시적으로 하는 거는 7세 무렵 시작하시는 게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뇌가 대체로 논리력이라는 게 7세를 기점으로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문자 학습은 또 이제 로직과 관계가 된 것이라서 이제 발달적으로도 7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유아영어, 조기영어 교육 한다고 그러면은 3-4살 때도 막 파닉스에 노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조급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파닉스보다 이제 포니믹 어웨어네스를 먼저 이제 깔아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는 다니는데 선생님 어떻게 포니믹 어웨어네스와 파닉스의 차이를 좀 전문가로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포니믹 어웨어네스는 뭐 번역을 하자면 음소 인식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말로 음성 언어의 한 부분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음성 언어 훈련이라고 같이 이제 통칭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소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이제 cat이라는 단어를 예시로 들면 k, at라는 3개의 음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cat이라는 단어가 k, at라는 음소로 쪼개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3개의 소리를 결합하면 다시 하나의 단어가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거가 이제 포너미어네스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소리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면 아이들이 나중에 문자하고 결합할 때 훨씬 그 문자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너미어네스를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조합하거나 활용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포니믹 어웨어네스를 미리 깔아주시는 게 어쨌든 훨씬 더 파닉스를 수업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파닉스는 한 7세 전후 그죠? 그럼 포네믹 어웨어네스 혹은 포놀로지컬 어웨어네스는 한 몇 세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그 이제 포너미어네스를 음성 언어라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뭐 라임이라든지 뭐 alliteration 첫소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아기 때부터 뭐 nursery rhyme이나 뭐 노래나 그다음에 동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조금 훈련하는 과정들은 뭐 프리스쿨이나 킨더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은 영어 어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음성 언어 내지는 포너미어네스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소에 대한 인식이 민감성이 좋으려면 아이들이 어휘를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될 거고요. 네. 그 어휘를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이제 그림 동화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부담 없이 아이들이 가장 이제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제 아이는 예를 들면 brown bear, what do you see? 거기에 그 동물 이름을 가지고 아마 첫 소리 퍼너미어스가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얘가 5살 무렵에는 그때 걔가 무슨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아마 그 방문학습지였을 거예요. 네네. 20분 하는 거. 네, 그걸 하고 있었네요. 그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5살부터 파닉스를 가르치더라고요. 5살 포놀로지컬 어웨어니스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몇 번을 복습해도 되지가 않는다고 하셔서 이걸 왜 안 시키고 이렇게 놔두냐고 하시더라고요. 5살짜리 애한테. 네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왜냐면 일단 선생님 말씀이 어떤 뉘앙스였냐면 교육비 이렇게 들이시고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희 센터에서 어머님이 전혀 숙제 안 봐주는 엄마와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아이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때 아마 제 아이가 선생님 아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Thomas the Tank Engine. 그 캐릭터를 다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캐릭터 이름을 매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해야겠다 해서 그 캐릭터를 다 코팅을 해서 이제 벽에 붙여놓고 얘가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Mavis 이렇게 포너믹 어웨어니스를 먼저 해줬어요. 토마스 기관차로 네네. 그거를. Thomas 이렇게 얘가 좀 짜증을 냈었는데 짜증이 딱 났는데. 이제 캐릭터 이름은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너무 순식간에 첫 소리를 띄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하게 됐냐고 하셨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났네요. 와, 네. 정말 너무 이상적인 파닉스 공부 아닌가요? 진짜 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엄마들이 네, 네.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네. 그때는 미처 몰랐었어요. 퍼너미어니스라는 걸 사실 아직 잘 모를 때였는데 네.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너미어니스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포니믹 어웨어니스 그다음에 이제 파닉스 이렇게 구분과 이제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네. 그림책을 통해서 네네. 계속 아이한테 음성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네네. 바탕에 깔린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그림책 중에서도 네. 사실 파닉스를 처음 이렇게 첫 맛보기 네.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이 있죠. 그런 거 혹시 네네.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첫 소리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지도를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동물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책이 많이 나오는 것들의 첫 네네네. 소리를 가지고 지도를 하면 네.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잘 익혔던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라임 책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Big Fat Hen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Big, 뭐 Pig, Wig 그것도 라이밍 월스가 되고 네. 뭐 Fat, Ten, Pat, ten, 네, 이제 이런 것도 되고 Ten, Hen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스토리를 같이 읽어주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쉬웠던 아이들이 쉽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동물이 많이 나와서 네. 첫 소리를 가르쳐주기 좋은 네, 그런 네. 책들 네. 그리고 라임이 있어서 네, 네. 네, 그런 거를 가르쳐주기 좋은 책들 네, 이런 네. 책들을 추천을 하신다는 네. 얘기죠. 사실 그리고 또 선생님 밸런스드 어프로치로 네. 이제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을 했다고 네, 네. 했는데 아까 No Child Left Behind도 네.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문가로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이해가 중요한 이제 홀랭귀지 어프로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용 이해보다는 일단 단어를 읽고 스펠링을 쓰는데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둔 이제 파닉스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접근법의 어떤 장점을 취한 것이 밸런스 리터러시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whole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텍스트에서 가르쳐야 하는 스킬들을 이제 티칭하는 부분을 저희가 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와 파트를 이제 함께 연결해서 다시 whole로 가는 아까 배웠던 텍스트에서 자기가 배운 스킬을 이제 전이시켜서 이제 활용해보는 그런 이제 구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hole, part, whole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밸런스 리터러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은 대부분은 전체를 가르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홀로 가야 되는데. 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선생님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가르쳤던 스킬이 다시 문맥에서 활용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잘 지도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